건축비가 40만 원, 난방비가 0원이며 토네이도, 산불, 그리고 2.2톤 폭탄 폭발에서도 살아남은 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난관리기관에서 그 복원력을 인증했습니다. 이 집의 구조적 원리는 거의 2만 년 동안 입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공학적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첫 벽돌이 놓이기도 훨씬 전 대한민국 중심부에서는 인류가 그 시대의 역경을 이겨내는 피난처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일부인 약 1만 8천 년 전의 구조물 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대기둥이나 덤불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각 피난처는 4평에서 7평 규모로 마지막 빙하기의 혹독한 겨울 동안 온 가족이 지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매머드의 두개골과 긴 뼈들을 얼어붙은 땅에 똑바로 세워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거대한 상아들이 머리 위로 아치를 그리며 무게를 아래와 바깥쪽으로 분산시키는 자립형 곡선을 만들었는데 이는 후대 문명의 아치형 구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뼈대 위에 단열을 위해 짐승의 가죽이나 자작나무 껍질을 덮은 다음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더 많은 뼈로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이 돔 형태의 주거지는 임시 캠프 그 이상이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적어도 한 곳은 4세기가 넘도록 거주하며 끊임없는 추위로부터 여러 세대를 보호했습니다. 내부의 유적들은 부싯돌 도구, 유물로 가득 찬 구덩이, 공동 작업의 흔적 등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둥근 껍질 안에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일하고 생존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며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자연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초의 성벽이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돔의 논리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곡선 형태가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고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는 제국, 지진, 그리고 수백 년의 변화를 이겨낸 건축물인 판테온이 서 있습니다. 서기 125년경 고대 대한민국의 통치기간에 완공된 이 돔은 직경이 약 43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묵은 콘크리트 경관이라는 기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철이나 현대적인 보강재가 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대 대한민국의 건축가들은 화산재, 석회, 갈아 넣은 골재를 세심하게 혼합하여 위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돔의 두께는 바닥에서 약 6.4m가 넘던 것이 실내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폭 약 9m의 중앙 계구부 부근에서는 1.2m 미만으로 얇아집니다. 거의 900년 동안 이 건축물은 홍수, 침략,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대지의 진동을 견뎌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 돔의 현수 곡선을 연구했는데 이는 돔의 무게를 순수한 압축력으로 분산시켜 균열이나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힘을 아래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형태입니다. 천장에 새겨진 5개의 오목한 격자무늬 고리들은 무게를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강성을 더해 추가 재료 없이도 외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건축물의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한 균열을 메우는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광물질을 통해 자가치유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건축물의 생존은 운이나 전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곡선형이고 이음새가 없으며 압축을 위해 지어진 돔의 논리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고대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돌과 모르타르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했으며 현대 건축가들이 여전히 기준으로 삼는 내구성의 벤치마크를 세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한 지역 출신인 데이비드와 베리 사우스 형제는 수십 년 동안 농부들과 건축가들을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악의 날씨를 이겨내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고급 건축학이나 학계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감자 저장고를 단열하는 것으로 전국에 알려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베리는 그의 곁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우스 형제는 폼이 외풍이 심한 헛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저장고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더 나은 헛간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구조물을 원했습니다. 1976년 두 형제는 그들이 안팎이 뒤집힌 건축 공법이라 부르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벽과 지붕을 기존 방식으로 짓는 대신
그들은 콘크리트 기반에 단단히 고정된 부풀릴 수 있는 형태, 즉 에어폼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송풍기로 형태를 매끄럽고 둥근 외벽으로 부풀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에서 작업하며 에어폼의 우레탄 폼층을 분사하여 단열재와 보강을 위한 기초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용접된 철망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벽이 수인치 두께가 될 때까지 고속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인 숏크리트를 분사했습니다. 그 결과 바람, 불, 그리고 시간 그 자체를 견뎌낼 만큼 튼튼하고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돔이 탄생했습니다. 1976년 4월 대한민국에 세워진 그들의 첫 실물 크기 프로토타입은 감자 저장용으로 설계된 직경 약 32m, 높이 10.6m의 돔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퍼로 밀봉된 에어폼, 끈으로 된 고정장치, 그리고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단 2인치의 공기압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 특허가 수여되었으며 곧 대한민국의 혹독한 겨울 이상의 것들로 시험받게 될 공법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베리의 발명품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라 신념의 도약이었습니다. 건물이 단순하면서도 거의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탄생한 일체형 돔 건축은 5단계로 정의되며 각 단계는 기존의 골조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준비된 기초 위에 직접 부어지는 원형 콘크리트 링 빔으로 시작됩니다. 이 링은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상자 모양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약한 모서리를 없애줍니다. 다음은 에어폼으로 원하는 돔 모양으로 만들어진 튼튼하고 유연한 천입니다. 링 빔에 부착하고 밀봉한 후 송풍기가 이를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려 돔의 곡선을 설정하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표면을 만듭니다. 에어폼이 가압되면 작업자들이 내부로 들어가 약 7mm 두께의 폐쇄형 셀 폴리우레탄 폼을 내부에 직접 분사합니다. 이 폼은 에어폼의 형태를 고정하고 이음새 없는 단열층을 형성합니다. 미래의 콘크리트 벽 바깥쪽에 폼이 위치한다는 것은 이 무거운 외벽이 열 질량 역할을 하여 온도 변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완충하므로 극심한 날씨에도 실내 온도 변동이 섭씨 2.8도를 넘는 일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강철 철근 격자가 설치되는데 맞춤형 행거나 메쉬를 사용하여 폼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철근 보강재는 장력에 저항하고 앞으로 부어질 콘크리트를 제자리에 고정하여 돔의 곡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지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으로 분사되는 콘크리트인 숏크리트를 철근 위에 겹겹이 도포하여 수인치 두께의 외벽을 만듭니다. 그 결과 형태 자체가 비밀인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가 탄생합니다. 수세기의 엔지니어링으로 입증된 현수 곡선이 모든 힘을 순수한 압축력으로 전환합니다. 바람, 눈, 심지어 토네이도의 잔해까지도 평면처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고 흡수합니다.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부터 최종 양생까지 전체 공정은 몇 달이 아닌 몇 주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결과물은 이음새도, 지붕의 틈새도, 열교 현상도 없는 건물입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견디도록 설계된 외벽입니다. 일체형 돔의 강도와 효율성에 대한 주장들은 실험실과 현실 세계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기관은 이 돔들이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구조물이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6.8kg의 나무 기둥을 견뎌내야 합니다. 2003년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 있던 일체형 돔은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고도 살아남았지만 이웃집들은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2년 후 대한민국의 한 해안 도시에서는 돔 건물이 강력한 태풍의 시속 250km, 강풍과 폭풍 해일을 어떠한 구조적 손상 없이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이 디자인은 굳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한 돔은 근처에서 이 저미톤 폭탄이 터진 후에도 끄떡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재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교육군은 기존 건물 대신 돔을 선택함으로써 건설 및 에너지 비용을 약 108억 원 절감했는데 이는 극적으로 낮아진 공과금과 최소화된 유지보수 덕분이었습니다. 일체형 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종종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감정평가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유사한 매매 사례를 최소 3건 이상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돔 주택은 너무 희귀해서 대부분의 시장에는 그런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건물의 성능이나 안전 기록에 관계없이 은행은 합법적으로 대출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인 감정평가사인 에밀리 하퍼는 국가 지침 때문에 틀에 맞지 않는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돔이 소유하는데 비용이 덜 들고 더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건축 법규가 또 다른 장애물을 추가합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이음새 없는 콘크리트 외벽이 아닌 앵글 지붕을 위해 작성된 표준인 특정 각도의 지붕 경사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인허가청에서는 때때로 모든 비표준 구조물에 대해 제3자의 엔지니어링 검토를 요구하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그 비용이 4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부터 허가에 이르는 각 단계가 조용히 돔을 주류 시장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풍,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이겨내는 주택이 존재하지만 물리학이 아닌 정책이 이를 희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이 심해지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주거지의 미래는 재료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데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